네, 5월 26일 오후 9시 반입니다. 네, 오늘 피곤해서 좀 일찍 들어와서 간단히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려고 좀 일찍 들어왔는데 어, 오늘은 그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지지 라인이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와 디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떠들기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다 보면, 대사가 없다 보면 좀 아무래도 좀 어버버할 수도 있고 좀 계속 이 그림만 띄워놓기도 좀 지겨울 것 같아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 뭐 어차피 뭐 보는 사람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또 워낙 또 잘 만드시고 잘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제 채널이 인기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 나름대로 꾸준히 한번 그냥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뭐 이거 뭐 제 일 업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그 회사에서도 이제 근무 중에 계속 낮에 봤는데, 몇 번 봤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이제 퇴근 후에 보게 됐는데, 역시나 전일 양봉이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에 버금가는, 장대 음봉에 버금가는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양봉의 절반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한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차트 이론상, 기술적 분석에 따르는 이론상은 일단은 이런 모양은 추세 반전입니다. 즉 이렇게 시장 금액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지금 다시 보시면 요런 라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헤드앤 숄더죠. 이렇게 되면 위에가 있으면 머리가 있고 양옆이 어깨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봉우리 3개 찍고 내려가는 차트입니다. 근데 역 헤드앤숄더가 되면 머리랑 어깨랑이 뒤집혀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됩니다. 지금 일단은 추세 반전이라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 헤드앤숄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전일에 얘기해 드린 대로 여기서 이렇게 횡보장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 기점이 6월 중순 내지는 7월, 뭐 요렇게 일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밑으로는 일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하방이 완전히 뚫리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이제 진짜 지옥불을 보러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역헤드앤숄더 패턴 하느냐, 아니면 횡보하다가 위로 튀느냐, 아니면 진짜 꼬꾸라지느냐,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나름의 뭐 미련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조금 더 우상향을 비중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일단 하나도 그 추가로 또 매도하거나 손절한 게 없고, 오히려 지금 그 주식시장이랑 연계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아직 주식시장이 또 완전히 다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들고 가는 걸로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평선이 어제 얘기했듯이 이평선이 역배열로 많이 꼬아져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올라갈 순 없고 어차피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차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이렇게 조정 횡보를 거치면서 삼각 패턴으로 하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상. 네. 네, 일단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차트상 단기적으로 그 추세 전환 신호는 일단 나왔다. 그러나 지금 위아래 50대 50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그 차근차근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떴는데 뭐 솔직히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환호성을 할 만큼 그렇게 뭐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없고 스팀 달러 같은 애들만 조금 이상하게 상당한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만 좋으면 스팀 달러 같은 차트는 이제 시작하는 차트입니다. 완전히 이동평균선 뚫으면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만들 수 있는 차트이기도 하고 보조지표도 다 네,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직전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거래량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도지코인도 지금 427원인데 네. 이렇게 될까봐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이 헤드앤숄더가 안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 줘야 된다는 점.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도지코인의 차트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한 차트다. 이렇게 일단은 제 생각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에서 그리고 또 앨런 머스크의 그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을 우리나라처럼 뭐 장난식으로 만든 무슨 스캠코인 대하듯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딧이라든지 뭐 여러 이 게임스탑 사건 때문에 유명해진 뭐 레딧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증권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가도 도지코인을 그렇게 스캠 코인으로만 치부하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지코인의 그 상승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술적 분석만 하기에는, 막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지코인은 컨셉상, 좀 앞으로 상승장으로 반전을 하게 되면 그 탑 순위로 우선순위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렇고 지금 뭐 특별히 계속 차트만 돌려보는 거는 보다는 다른 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업이 일단은 뭐 직장인지라 뭐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저도 틈틈이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일단 최근에 그 인플레냐 디플레냐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보시면 그 증시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쪽 라인에서 금리 발작과 관련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그 상승으로 연속적으로 상승으로 탁 튀면서 어느 순간 1.6까지 갔었죠. 1.6, 1.7까지 가면서
네, 이게 금리 상승이 오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한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조용해져서 다시 가냐 싶더니 이평선 타자마자 쭉 흘러내리면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슈가 더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보시면 인플레 공포인데 결국은 뭐 그에 따른 파생된 이슈는 하이퍼 인플레가 온다, 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플레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 사실상 이미 많이 와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코인 시장은 물론 뭐 농산물 가격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는 이미 그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이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할 때 또 주의 깊게 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가격은 인플레를 측정할 때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할 때 들어가는데, 주택 구매되는 주택의 가격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우리가 그 피부로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여튼 사실 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또 생각보다 물가가 안 뛴 것들도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를 들면 세탁기나 건조기나 스타일러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 몇 년이나 길게는 10년, 20년 전이랑도 금액을 비교했을 때 우리 임금 인상이라든지 다른 여타 물가 상승인과 비교를 했을 때 생각보다 제자리 걸음이거나 사실상 하락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풀려난 막대한 유동성에 돈이 막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과 풀려난 유동성을 회수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돈을 계속 몇 년 동안 풀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회수하면서 다른 부작용을 완화한다, 이런 건데, 시장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일단 예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겁을 내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금리를 뭐 1, 2%에서 아니면 0%대 금리에서 갑자기 뭐 10% 올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은 지금까지 밥으로 따지면 10그릇 줬다가 조금씩 회수한다 그래서 3그릇 빼서 7그릇만 줄게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지금까지 10 받다가 7 받으면 굉장히 체감적으로 느껴서 이거에 따른 이제 시장이 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인플레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인플레가 오면 현금의 미래 가치가 하락을 하거나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척도인 현재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 기업의 현금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인플레가 오면 이게 사실 적절하면이겠죠. 인플레가 적절하면 기업들은 판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미래 현금 흐름이 예상돼서 결국은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탁 가라앉아버린, 내려버린 거는 결국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다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에서는 암호화폐를 많이 영상을 거의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자료 안 만들어도 되고 조금은 쉽게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많이 관심이 있는 투자 자산군이기 자산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코인 시장을 보시면 지금 주식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없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있는 부분을 보면 자산시장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주식과 상관관계가 있고 굉장히 비례적으로 같이 갑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과 같이 가죠. 자산시장이라는 점은 이제 2019년에 회계기준원에서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산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판다 그러면 재고자산, 내가 갖고 있는다 하면 무형자산. 그래서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졌고 인플레 해지라든지 현금 가치의 하락 방어, 그리고 자산 저장 기능을 하는 에셋 파킹 기능, 그리고 투자로서의 시장 금리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관련이 없는 부분을 보면 화폐로서의 기능이 매우 낮고 변동성이 높고 아직은 미흡한 규제나 법규가 있고 안전장치나 투자자 보호 기능 측면에서도 주식시장과는 전혀 다른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산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이슈는 일단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하면 인플레이션보다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슈인데 현재 미국에서 풀린 돈이 현재 미국 GDP의 3배입니다. 즉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의 회수에 대해서 시장이 아쉬움을 보내는 메시지다 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진짜 페드가 금리 인상을 완전히 기정사실화 하거나 테이퍼링을 서서히 시작하면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랑 비트코인은 대번에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뒤에 나오겠지만 그 시기가 과연 지금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튼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기업 주가에 긍정적이고 주식시장과 비례하여 움직이는 암호화폐 시장 역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골디락스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한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난 3월에 금리 발작이 있으면서 튀어 오르면서 시장의 조정이 일단 그때를 기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요 구간입니다. 여기서 한번 내렸죠. 내리다가 회복한다 싶더니 이제 다시 두 번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면 이때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고용 악화와 경기 둔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물가가 비싸져서 소비자는 지갑을 닫게 되고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기업은 해고를 하거나 신규 채용을 안 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것들이 다시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되고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는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인플레는 결국은 풀린 돈으로 돈의 가치는 낮아지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이 흔해졌으니까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한정된 공급에 많은 유동성이 몰리면서 결국은 수요 상승이 생기면서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이렇게 쉽게 일단은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지금 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면서 개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누르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인데 시장은 앞서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유동성 회수 작업은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일단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페드가 지금 인플레가 일시적이라 그랬는데 사실 예전에도 미국은
그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용인을 했다가 아마 1970년대였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네, 이때도 그 일시적이다라고 했다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이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행 정부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잡아야 되는 좀 어려운 구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볼 때 봐야 될 대표적인 지표들을 보면, 이 지표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투자에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보자는 의미로 정리를 했습니다. 봐야 될 대표적인 지표들은 장단기 금리 추세, 장기 금리가 의미하는 게 있고 단기 금리가 의미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추세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가격 추세,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였죠. 그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일단 금가격 추세도 참고로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되고, 기술주나 성장주가 있는 나스닥의 추세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나스닥과 굉장히 밀접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죠. 또 테슬라 자체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치가 하락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같이 너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대표적인 테슬라가 있는 나스닥 추세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원자재 가격 추세를 봐야 됩니다. 최근에 뭐 구리, 원유, 목재가 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구리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닥터 카퍼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실물 경기 회복, 그 제조업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됩니다. 유가는 이제 정치부적인 부분도 있는데, 유가 상승은 우리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휴전을 했습니다. 전쟁은 현금 살포로 유동성에 힘을 실어주는데, 일단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고, 또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면서 유가 수요가 축소되면서 유가 상승 역시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단 우세합니다. 더군다나 뭐 옛날부터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산업의 또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일단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한 게 이게 일시적일지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갈지를 좀 보면서 지켜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알다시피 증시 그 변동성 지수죠. 그 증시랑은 반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환율, 그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 요것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때 이런 대표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정리를 했고, 현재 미국의 입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장, 고용, 인플레 억제, 이 세 가지를 모두 잡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상을 대번에 할 수도 없고, 그러고 또 막대한 부채로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막대한 돈이 풀렸는데 부채를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인플레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대번에 바로 할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을 아까도 언급했듯이 연준이 일시적이다,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하기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자체를 하면 그 자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또 더군다나 돈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이 돈을 그 엄청나게 늘어난 부채를 녹이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그 각국이 쓰기 좋아하는 방식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게다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오히려 더 치명적이게 됩니다. 더 위험합니다.
잠깐 일단은 네, 그 빅스 지수를 제가 또 붙였네요. 이게 아까 낮에 붙인 거랑 낮의 기준인데, 이렇게 보시면 연도를 다 잘랐네요. 네, 이때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한 번씩 탕탕탕 뛰었지만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지금 바닥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빅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지금 보면은 거의 바닥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내려갈 확률보다 아무래도 큽니다. 크게 되면 이게 올라가면 결국 증시가 또 하락하고, 증시 하락은 비트코인 하락과 또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일단은 조금 안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부채를 해결하는 큰 기본적인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고 들어가면, 첫 번째가 긴축이고, 두 번째가 탕감, 빚 없애주는 거, 세 번째가 금리 인하고, 네 번째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를 녹이는 방법인데, 부채가 많은 각국 정부는 화폐의 공급을 늘리면서 인플레 자산의 가치를 올려서 실질적인 빚의 그 대출의 부채의 부담을 낮추는 거를 일단 적극 추천을 합니다. 반면에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가 오게 되면 경기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한다라고도 했었는데, 연준이 인플레를 무조건 다 짓밟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인플레를 밟으려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정책,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러면 이런 대로 시장이 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의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암호화폐 시장이 거대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거대해진 시장을 사라진다라고 전제할지언정 한순간에 뚝 하고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휴지가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 우하향할지언정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는 성장과 생산 효율 증가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걱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디플레이션 걱정이라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호재지, 디플레이션으로 돼버리면 이것도 사실은 자산시장의 악재입니다. 이 악재 때문에 일단 내년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웰스파고가 가상화폐 투자를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뉴스에 나왔죠.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가 또 아직 좋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완전 고용을 계속 외쳤는데, 일단 고용 회복 없는 수요 회복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 백신이 보급되면서 수요가 다시 올라가고 경기가 살면서 뭐 금리 인상을 뭐 한다 이러는데, 고용 회복 없이 이 수요 회복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상은 힘들 것이다 라는 시장의 견해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오늘 베스트인데, 이게 오늘자 뉴스입니다. 금감원에서 부국장이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직 사유가 업비트로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미국 뉴스에서나 보던 건데 국내 뉴스에서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미국에서 일단 재무부, 뭐 SEC, 뭐 거래소, 개발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스카우트도 하고 퇴직하고 뭐 새로 취업하고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또 호재를, 또 때로는 악재를 퍼뜨리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금감원 부국장이 사임해서 업비트로 이직한다라는 건 일단은 긍정적인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견제 때문인지 어쨌든 CBDC 각국에서 CBDC 발행과 테스트 드라이브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CBDC도 블록체인 하에서 작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CBDC도 블록체인 하에서 다른 여러 그 암호화폐들과 공존하는 체계로 되지 않을까 일단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만 시장에 살아남아서 비트코인부터 뭐 알트코인까지 코인들을 다 죽이고 CBDC만 사는 게 아니라 코인들도 있고 CBDC도 있고 제도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안전장치가 생기고 그러고 합법화되면서 자산시장의 일부를 두 화폐가 두 자산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단 또 요번에 제가 정리한 호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때 3분기면 뭐 7월부터 9월이긴 하죠. 7, 8, 9. 근데 어쨌든 중순에 그 3분기 때 여러 알트코인들의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릴 건데 호재거리가 많고 그리고 이게 아주 또 제가 또 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글인데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 다음 해에 그 넥스트 이어에 큰 상승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겨우 두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완전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첫 번째 청구차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 11월이었는데 여기 1년 전으로부터 요 1년 후 이렇게 해서 총 1, 2, 3년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아니겠네요. 2년이겠네요. 2011년부터 13년까지니까 2년. 약 2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약 1000%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2016년 7월 이후부터 2018년 1월까지인데 여기도 1년 전부터 이렇게 2년으로 했을 때 네, 2년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서 2016년 7월이면 2017년 7월이 돼야 되는데 몇 개월 더해서 18년 1월이 됐죠. 요때 15부터 18까지 했을 때 18년 1월까지 했을 때 약 3300%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는 2020년 5월입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1년이 되는데 5월이 될지 아니면 2018년처럼 좀 더 해서 올 한 해 내내가 될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세 번째 반감기가 2020년 5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1년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나락으로 간다. 그때는 손절을 한다. 이런 부분도 나온 게 반감기를 하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완전히 하락 추세로 되면 지난 2017년, 18년 이후처럼 한 1, 2년 정도의 바닥에서 기는 눈치 보는 횡보장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제가 호재에 쓴 이유는 1000%, 3000% 여기도 아직은 진행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호재에다가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맞다면 하락 추세가 아니라면 시장을 망가뜨리고 뭐 소설 써보는 겁니다. 시장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6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같은 이슈나 논의를 살짝 누그러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FOMC 회의 이후에 상승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를 또 반면에 정리를 해보면 중앙은행의 견제나 규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각국에서도 과세 문제가 있죠. 또 급격한 변동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바이든 행정부의 큰 정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물가 자극 요소가 됩니다. 이 물가 자극 요소는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고 인플레는 또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 등을 또 시장의 우려를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수요가 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까지 생기면서 디플레이션 요소도 상존을 합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오면 자산 시장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투자 자금도 없고, 네. 특히 지금까지의 경기 부양책은 각국의 저축률과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만 높여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의 자산이 더 늘고 돈 없는 사람이 자산이 더 축소되는 그런 악순환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플레보다 디플레 위험이 더 크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인플레가 인플레 억제 움직임으로 주가에 안 좋다면 디플레는 경기 침체로 이제 기업이 돈을 못 벌고 개인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진짜 인플레보다 찐 주가 하락 요소가 됩니다. 주가 하락 요소는 또 비트코인의 하락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내 경기 침체 사이클을 또 보면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 유동성 문제가 봉착을 하고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러던 중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을 하고 유럽도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은행이나 투자회사 같은 자본시장은 살렸는데 실질 경기 회복에는 영향이 미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이버펑크 운동도 생기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악화로 유가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또 반면에 뭐 그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 위기도 오고 뭐 미국의 셰일 가스 산업이 발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2014년 15년에는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 위주 국가가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 기간 동안에 굉장히 2015도 그렇고 뭐 16년 심지어 17년까지도 부동산이 앞으로 죽었다 뭐 여러가지 또 근거되면서 부동산이 죽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침체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19년 그 다음에 20년에 폭발을 하면서 부동산도 급등을 했죠. 네, 일단은 여기서는 네, 요 정도만 얘기하고 참고로 뭐 디플레이션에 대비를 한다면 대출 비중 축소, 뭐 예금이나 우량 채권 투자, 그 다음에 금, 달러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덧붙여서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를 또 보면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캐시우드 CEO 말처럼 생산 효율 증대와 성장 혁신으로 물가가 계속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은 오히려 디플레가 더 위험하다. 지금 인플레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사태까지 지금의 경기부양책은 빈부격차를 확대를 시켰고 앞으로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까지 나오게 되면 더더욱더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시장의 또 일부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인플레를 논하는 근거와 디플레를 논하는 근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뭐 경제학자도 아닌 저 같은 일반인 시각에서 인플레가 올지 하이퍼 인플레가 올지 디플레가 올지는 모릅니다. 사실 이거는 경제학자도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몇 달간의 광적인 투자 광풍에 진짜 몇 달 내지는 1, 2년이죠. 뭐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게다가 뭐 2배, 3배는 예사죠.
이런 광적인 투자 광풍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세력이 개미 털기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건 개미 털기, 단순한 개미 털기가 아니라 진짜 경기 하강을 염두한 겁먹은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던지는 물량이다,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추세를 계속 돌리면서 올라간다 하면은 역시 개미 털기가 맞았구나 하면서 적립식으로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에서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의 방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도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재정 부양책은 저축률과 인플레 자산 가격을 높여서 빈부격차를 더 키웠습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나 경기 부양책 축소가 이슈였다면 향후 몇 달 뒤에는, 또는 뭐 몇 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몇 달 뒤일 것 같습니다. 곧 올 뭐 내년이나 향후에는 진정한 찐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게 암호화폐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즉 올해는 일단은 조정을 마치고 급격한 상승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생각 이상의, 또는 지금보다 더한 차원이 다른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같이 이제 투자보다는 매매를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지지선을 설정해 두고 좀 더 지켜보다가 6월 중순 이후에 FOMC 회의죠. 6월 중순 이후에 상승 돌파를 못하고 하락 이탈로 확정이 되면 최종 손절을 하고,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되면 쫓아가는 방식으로, 예측보다 대응의 방식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장에서 인플레냐 디플레냐의 논쟁이 많은데, 어쨌든 저도 주식 베이스로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냐 디플레냐에 따질 때 이 근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 생각, 저는 일단은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라는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더 주는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더 입장에서 일단 지지선 설정해 두고 6월 중순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요렇게 네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원화 업비트 기준으로 4,789만원입니다. 네, 여전히 재미없는 장이고, 차트에서도 보듯이 너울 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제자리고, 거래량도 쭉 줄어들었습니다. 네,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투자 대응을 하더라도 차근차근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